2025년 12월 중국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28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평균 낙폭은 2.7%.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부 지방 도시에서는 최고점 대비 25% 이상 폭락했습니다. 다윈그룹 기억하십니까? 한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였던 이 회사는 2024년 초청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빚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30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이죠. 이게 한 회사의 빚입니다. 비구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두 번째 대형 부동산 회사, 이 회사 역시 디폴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제통화기금 추정치로 57조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0,000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가 한국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경고입니다. 중국 경제 붕괴가 한국에 미칠 5가지 충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 수출의 18.4%가 중국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 여러분의 월급이 모두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무너지면 한국도 같이 흔들립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5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국 무역 수지는 10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중국한테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영상은 당신의 재산, 당신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첫 번째 충격, 수출 절벽입니다. 중국이 우리 제품을 사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무너집니다. 먼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국가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많이 사줬을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이런 중간재를 중국이 사갔습니다. 중국은 이걸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았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건설이 멈췄습니다. 건설이 멈추면 철강이 필요 없습니다. 시멘트도 필요 없습니다. 석유화학 제품도 필요 없습니다. 구체적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철강 수요의 55%가 건설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 부동산 투자가 2023년부터 급감했습니다. 신규 착공 면적이 전년 대비 20% 이상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 철강 산업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겁니다. 포스코를 보십시오. 포스코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 수요가 줄어들면서 포스코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철강 가격은 떨어지고 수익은 줄어듭니다. 석유화학은 어떻습니까?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LG화학. 이 회사들의 주요 수출 품목이 뭔지 아십니까? 플라스틱 원료, 합성수지, 각종 화학 제품입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걸 가지고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건축 자재를 만듭니다. 그런데 중국 제조업이 침체되면서 이런 원료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 석유화학 제품의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의 주요 고객이 누구일까요? 중국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중국 가전 제조사, 중국 서버 업체들이 한국 반도체를 삽니다. 그런데 중국 내수가 무너지면서 스마트폰 판매가 줄었습니다. 가전 판매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 수요가 줄어듭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이 타격을 받습니다. 물론 지금은 인공지능 반도체 덕분에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무너지면 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중견기계 부품 회사 박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박 사장은 55세입니다. 20년 동안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중국 자동차 부품 회사였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이 회사 매출은 연간 200억 원이었습니다. 직원은 50명, 안정적으로 잘 나가는 회사였죠. 그런데 2023년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고객사에서 주문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여파겠거니 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2024년 매출은 15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25% 감소입니다. 2025년에는 120억 원, 다시 20% 감소했습니다. 박 사장은 어쩔 수 없이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직원 50명 중 15명을 내보냈습니다. 그래도 적자입니다. 왜냐고요?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만 줄었기 때문입니다. 공장 임대료, 설비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이건 매출이 줄어도 똑같이 나갑니다. 박 사장은 지금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 동남아시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인증도 받아야 하고 신뢰도 쌓아야 합니다. 그 사이에 회사는 계속 적자를 냅니다. 이게 바로 중국 경제 붕괴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모두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중국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 20%가 넘는다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회사가 타격을 받으면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타깃이 누구입니까? 사원, 대리급입니다. 두 번째 충격, 중국산 저가 제품의 역공세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우리 제품을 안 사면 우리만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중국도 손해입니다. 중국 공장들이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전 세계에 싸게 팝니다. 덤핑입니다. 원가 이하로 팝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 겁니다. 왜냐고요? 안 팔면 공장이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모든 분야에서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 제품보다 싸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철강부터 보죠. 중국 철강 기업들이 과잉 생산한 철강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한국산보다 10%에서 20% 쌉니다. 포스코가 만든 철강을 톤당 100만 원에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국은 똑같은 품질을 80만 원에 팝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사겠습니까? 당연히 중국산을 사겠죠. 같은 품질인데 20% 싸니까요. 그러면 포스코는 어떻게 됩니까? 주문이 줄어듭니다. 매출이 감소합니다.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그 다음은요, 구조조정입니다. 공장 가동률을 줄입니다. 직원을 줄입니다.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석유화학 기업들이 과잉 생산한 제품을 전 세계에 쏟아냅니다. 롯데케미칼,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 회사들이 다 타격을 받습니다.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중국 CATL, BYD 이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한국이 밀립니다. 왜냐고요?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배터리 기업에게 엄청난 보조금을 줍니다. 연구개발비 지원, 공장 건설 지원, 수출 지원 모든 걸 정부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싸게 팔 수 있는 겁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을 보십시오.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가격에서 중국한테 밀립니다. 중국 CATL은 같은 용량 배터리를 15% 싸게 팝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기술력이 조금 떨어져도 싼 걸 선택합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BYD 전기차를 보십시오. 한국 현대차보다 30% 쌉니다. 품질은요? 예전만큼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중국 전기차 품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가 한국 전기차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2025년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점유율이 10%를 넘었습니다. 반면 한국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은 더 심각합니다. 중국 태양광 패널이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한국 태양광 기업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고요? 중국산과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화큐셀을 보십시오. 한때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상위권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중국 업체들한테 밀려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공장도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미국, 유럽으로 갔습니다. 중국 덤핑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자동차 부품 수출업을 하는 이 사장 이야기입니다. 이 사장은 48세입니다. 10년 동안 중동 시장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해 왔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사업이 잘 됐습니다. 연 매출 100억 원, 순이익 15억 원, 직원 20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동 바이어들이 주문을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이 뭐였을까요? 중국 업체가 더 싸게 준다는 겁니다. 똑같은 제품을 20% 싸게 준다고 합니다. 이사장은 가격을 낮췄습니다. 10% 할인했습니다. 그래도 주문이 안 들어옵니다. 중국 업체는 더 싸게 줍니다. 이사장이 10% 할인하면 중국은 25% 할인합니다.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중국이 손해를 보면서 파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장은 결국 포기했습니다. 중동 시장을 포기하고 다른 시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중국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한국보다 쌉니다. 이사장의 회사 매출은 2025년 7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30% 감소입니다. 순이익은요 5억 원입니다.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직원도 15명으로 줄였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저가 공세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버팁니다. 기술력으로 버팁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버티기 힘듭니다.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근무하는 회사가 해외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대비하십시오. 회사가 언제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세 번째 충격, 공급망 붕괴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의존하는 게 수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원재료, 부품, 소재, 이것들 중 상당수가 중국에서 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토류 아십니까? 전기차, 스마트폰, 반도체 만들 때 꼭 필요한 광물입니다. 이게 어디서 옵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의 80%를 생산합니다. 한국의 히토류 대중 의존도는 80%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못 만듭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못 만듭니다.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은 2023년 히토류 관련 수출통제법을 강화했습니다. 자국 산업보호를 명분으로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한 겁니다. 배터리 소재는 어떻습니까? 리튬, 코발트, 니켈 이런 원자재들이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정제, 가공 공정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대부분 중국입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핵심 소재 대중 의존도는 90%가 넘습니다. 중국이 공급을 끊으면 한국 배터리 산업은 멈춥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회사들이 다 타격을 받습니다. 반도체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핵심 소재의 대중 의존도가 100%입니다. 100%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중국 말고는 공급처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걸 무기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반도체 산업이 마비됩니다. 실제로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핵심 광물과 소재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두 가지 광물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제조에 필수입니다. 중국의 갈륨 생산 점유율은 94%입니다. 게르마늄은 83%입니다. 거의 독점이죠.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받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와 협력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광산을 개발하고 정제 시설을 짓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중국이 공급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산업이 멈춥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사 최 사장 이야기입니다. 최 사장은 52세입니다. 25년 동안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주요 제품은 디스플레이 부품입니다. 이 회사가 사용하는 핵심 소재 중 하나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특수 화학 물질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중국만 생산합니다. 2024년까지는 문제 없었습니다. 중국 공급사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갑자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중국 공급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자국 산업 보호입니다. 최 사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 소재가 없으면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재고는 2달치밖에 없습니다. 최 사장은 급히 대체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유럽, 미국 다 알아봤습니다. 결과는요? 없습니다. 이 소재를 만드는 회사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최 사장은 중국 공급사에 애걸했습니다. 가격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가격의 2배를 제시했습니다. 중국 공급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부 허가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최 사장의 회사는 결국 3개월 동안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매출은 제로가 됐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은 줘야 하고 공장 임대료는 나가고 회사는 적재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6개월 후에 중국 정부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생산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사장은 깨달았습니다. 중국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최 사장은 일본 업체와 대체 소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최소 2년은 걸립니다. 이게 바로 공급망 의존의 위험성입니다. 수출만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원재료와 부품까지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걸 무기화하면 한국 산업은 마비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회사가 사용하는 핵심 소재와 부품이 어디서 오는지. 만약 중국 의존도가 높다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 충격, 금융시장 붕괴입니다. 여러분,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단순히 수출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금융시장도 흔들립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모든 자산 가격이 영향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한국 기업들 실적이 악화됩니다. 실적이 악화되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시가총액이 줄어듭니다. 시가총액이 줄어들면 기업 가치가 하락합니다. 기업 가치가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가 줄어듭니다. 고용이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어듭니다. 경제가 침체됩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십시오. 중국 경제 지표가 나빠질 때마다 코스피도 같이 떨어집니다. 왜냐고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를 보십시오. 삼성전자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삼성전자 실적도 나빠집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 코스피 전체가 떨어집니다. 왜냐고요?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중국 판매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 30% 이상 줄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현대차 대신 중국산 전기차를 사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주주들이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이 현대차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도 손해를 보는 겁니다. 채권 시장은 어떻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타격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채권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수익성이 악화되면 또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악순환입니다.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한국 경제도 침체됩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고용이 불안해집니다. 고용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습니다. 집을 사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이 타격을 받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면 면세점, 호텔, 쇼핑몰이 타격을 받습니다. 임대료를 못 받으면 상가 가격이 떨어집니다. S&P가 2019년에 분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GDP가 9.6% 감소할 경우 한국 GDP는 6.8% 감소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칠레, 대만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타격입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큰 타격을 받을까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수출, 공급망, 관광, 투자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김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60세입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강남 상가를 샀습니다. 2020년에 20억 원 주고 샀습니다. 이 상가는 면세점 근처에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죠. 김 씨는 이 상가를 화장품 가게에 월 300만 원의 임대를 줬습니다. 1년에 3,600만 원 임대 수입이 들어옵니다. 수익률은 1.8%.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사라졌습니다. 화장품 가게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못 냈습니다. 김 씨는 3개월치 임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중국 관광객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서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한한령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김 씨는 새 임차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없는데 누가 이 상가를 임대하겠습니까? 6개월 동안 공실이었습니다. 김 씨는 할 수 없이 임대료를 낮췄습니다.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제야 새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1%로 떨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가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20억 원 주고 산 상가가 지금은 15억 원입니다. 5억 원 손해입니다. 김 씨는 팔지도 못합니다. 팔면 손해니까요. 이게 바로 중국 경제 붕괴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투자한 자산이 중국 경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주식, 채권, 부동산 모든 자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충격, 일자리 감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충격의 최종 결과가 뭘까요? 바로 일자리 감소입니다. 수출이 줄어들면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합니다. 공장 가동률을 줄입니다. 인력을 감축합니다. 신규 채용을 중단합니다. 결과는요, 실업률 증가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제조업부터 보죠. 한국 제조업 고용은 약 400만 명입니다. 전체 고용의 약 15%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수출 기업에서 일합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타격을 받으면 고용을 줄입니다. 400만 명 중 10%만 줄어도 40만 명입니다. 4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겁니다. 서비스업은 어떻습니까?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면 면세점, 호텔, 식당, 관광업이 타격을 받습니다. 이 분야 종사자가 얼마나 될까요? 수십만 명입니다. 2025년 중국 관광객 수는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입니다. 2019년에는 중국 관광객이 600만 명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300만 명입니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중국 관광객 한 명이 한국에서 쓰는 돈이 평균 200만 원입니다. 600만 명이 오면 12조 원입니다. 300만 명이 오면 6조 원입니다. 6조 원이 증발한 겁니다. 6조 원이 증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면세점 매출이 줄어듭니다. 호텔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식당 손님이 줄어듭니다. 관광버스가 놉니다. 가이드가 일을 잃습니다. 실제로 서울 명동, 동대문을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 관광객으로 넘쳐났습니다. 지금은요? 한산합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임차인이 나갔습니다. 건설업은 어떻습니까? 중국발 경기 침체가 오면 한국 경제도 침체됩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건설 경기도 침체됩니다. 건설사들이 신규 프로젝트를 중단합니다. 공사가 줄어들면 건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한국 건설업 종사자는 약 200만 명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은 일이 없으면 바로 수입이 끊깁니다.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용접 일을 하는 이 씨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55세입니다. 30년 동안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숙련 용접공입니다.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2023년까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조선소에 선박 주문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용접공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이 씨는 잔업도 하고 특근도 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까지 벌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일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한국 조선소 수주가 줄어든 겁니다. 중국 조선소는 한국보다 20% 싸게 선박을 만들어줍니다. 선주들은 어디에 주문하겠습니까? 당연히 싼 곳에 주문합니다. 한국 조선소 수주가 줄어들면서 이 씨의 일도 줄었습니다. 잔업이 없어졌습니다. 특근도 없어졌습니다.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025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조선소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씨는 불안했습니다. 55세의 일자리를 잃으면 어디서 일을 구합니까? 다행히 이 씨는 아직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씨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허드렛일을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더 벌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중국 경제 붕괴가 한국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은 그나마 버팁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일용직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타격을 받습니다. 이 연령대는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자녀 교육비, 부모 병원비, 대출 이자 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중단하면 청년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2025년 한국 청년 실업률은 6%입니다. 하지만 체감 실업률은 20%가 넘습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이게 더 심해집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면 결혼을 미룹니다.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더 떨어집니다. 이것도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자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회사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다면 언제든 구조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 경제 붕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문제는 중국이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십시오. 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정부도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 수출을 보십시오. 대중국 수출 비중은 18.4%입니다. 2020년에는 25%였습니다. 6.6%포인트 줄었습니다. 대신 어디로 갔습니까? 베트남, 인도, 미국, 유럽입니다. 베트남 수출은 628억 달러로 7.6% 증가했습니다. 인도 수출도 증가했습니다. 유럽연합 수출은 701억 달러로 3% 증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 다변화입니다. 한 시장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 시장에 분산하십시오. 중국이 무너져도 다른 시장이 받쳐줍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시장 진출에는 마케팅 비용, 인증 비용, 물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생존 전략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 금융, 마케팅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두 번째 전략, 공급망을 다변화하십시오. 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 원재료와 부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대체 공급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히토류를 예로 들겠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80%입니다. 이걸 낮춰야 합니다. 어떻게요? 호주, 미국, 캐나다에서 히토류를 수입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핵심 광물안보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와 협력해서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기업들은 이런 정부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배터리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광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호주에서 니켈 광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공급을 끊으면 기업이 멈춥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 기술 경쟁력을 높이십시오.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중국이 항상 더 싸게 팝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술로 이겨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보십시오. 메모리 반도체에서 중국보다 10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덤핑을 해도 삼성전자는 버팁니다.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중국이 따라오려면 최소 5년은 걸립니다. 이 격차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 회사들은 고용량, 고안전성 배터리 기술에서 앞서 있습니다. 중국 CATL이 가격에서는 이기지만 기술에서는 밉니다. 이 격차를 유지하고 확대하려면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정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를 지정했습니다. 세제 혜택, 금융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지원을 활용해서 기술 개발에 투자하십시오. 당장은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존의 열쇠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경제 위기가 오면 현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산의 20에서 30%는 현금으로 보유하십시오. 예적금, 머니마켓 펀드, 언제든 찾을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하십시오. 왜냐고요? 위기 때는 현금이 왕입니다.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현금이 있으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 현금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둘째, 빚을 줄이십시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조심하십시오. 경제 위기가 오면 금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지금 당장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유 자금이 있으면 대출부터 갚으십시오. 특히 신용카드 돌려막기, 마이너스 통장 한도, 이런 고금리 대출은 최대한 빨리 갚으십시오. 셋째, 새로운 기술을 배우십시오. 일자리가 불안한 시대입니다. 한 가지 기술만 가지고는 평생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계속 배워야 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디지털 마케팅,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배우십시오. 온라인 강의도 많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서 배우십시오. 왜냐고요? 구조조정이 왔을 때 살아남으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이직도 쉽고 재취업도 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 경제 붕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부동산이 무너졌습니다. 지방정부가 파산 위기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충격파가 한국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합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25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이미 감소했습니다. 대중무역 수지는 적자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기업은 시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개인은 현금을 확보하고 빚을 줄이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중국 경제는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5년 출생아 수가 792만 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4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7명 수준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중국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질 겁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중국도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함께 무너집니다. 2097년 IMF를 기억하십니까?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집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가정이 깨졌습니다. 반대로 준비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싸게 자산을 사들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 것인가? 중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빚을 줄이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중국 의존도를 확인하십시오. 대비책을 마련하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